네, 안녕하세요. 백설 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날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이난 쪽에 역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하이난이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하이난성은 향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역외 디지털 자산 거래 실험 플랫폼을 통해서 향후 해외에서 역외 금융자산 취급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발언 이후에 블록체인 플러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쪽에서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꾸준히 더 생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다단계나 금융 사기 같은 잘못된 블록체인 업체에 대해서 이제 처단을 하고 칼을 꺼내 든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해도 그런 게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새로운 뉴스들은 많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뉴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재 뉴스가 아니면은 그다지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거고 단지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월리우라는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은 바닥에 근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 상승 전환이 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온체인 모멘텀과 구체적인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자체 개발한 지표에 근거한다면 현재 시장은 바닥에 근접했습니다. 지금은 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장기 추세 보시는 분 중에서 주봉에 있어서 51선하고 121선을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골든 크로스가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가 빨간색이 지금 51선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101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교체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51선이 101선을 넘어가면은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이렇게 장기 추세선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분들도 이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가 2016년 5월 달에 나와주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이게 장기 추세를 보시는 분들의 한 가지 이제 지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계속 위에 있죠. 계속 위에 있다가 데드 크로스가 2019년 초에 한번 나와줬고 아직까지는 골든 크로스가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이번 주 정도 해서 이게 골든 크로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벡트에서 이제 옵션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주 정도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에 이은 선들을 하나 이어 보면은 나머지 구간들 자체가 나머지 캔들 자체가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올라간다면은 7,900 정도를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점들 자체가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바뀔 이제 확률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11월 25일 날 찍었던 6,515불을 찍어주고 여기서 쌍바닥을 정확히 만들어주고 거래량을 확실하게 동반하고 상승을 해준다면은 여기가 확실히 바닥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밌는 리서치가 하나 있네요. 11월 호주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 캐시 비중이 9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1월 호주에서 비트코인 캐시 결제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암호화폐 결제의 9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과 10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캐시는 이미 호주에서 비트코인의 결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관련 결제는 주로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전기, 공사, 건축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량의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해당 데이터는 보험기업 트래블 바이비트랑 훌라에서 제공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는 한 10월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 바이 비트라는 데는 여기는 이제 여행사인 것 같고, 여기가 바이낸스 쪽에서도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한 여행사고, 한 2017년도 정도에 이제 세워졌다 그러고, 그리고 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인데 세워진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올해 세워졌을 거예요. 규모 자체로 보면은 지금 트래블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 비케가 가장 많이 사용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암호화폐 전체 합치면은 한 3,700달러, 한 400만 원 정도 수준 되죠. 그리고 훌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만 지금 받고 있던지 아니면 이 데이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해봤자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뉴스만 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호주 쪽에서 비트코인은 능가한 걸로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딱 두 개 업체에 의한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네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다듬으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후에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 초에 가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부과 자체가 거래세가 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될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고민한다 해서 이게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단은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기만을 한번 바라보고 반감기까지 모두 다 화이팅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비탈릭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자금은 충분합니다. 중국 커뮤니티와 소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자금은 충분합니다. 일부 개발팀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그들이 자금 지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단 예산은 현재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현재 자금 지원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팀은 배제되겠죠. 자, 비탈릭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더리움 프로젝트 관계자 중에 이 한 명이 본인의 트윗에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2020년부터 내부 개발팀 대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한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뉴스에 보면은 테조스 재단의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더리움 재단 지원이 끊긴 개발팀은 테조스가 지원을 하겠다.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2020년 개발팀 대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테조스 재단의 라이언 제스퍼슨 회장이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개발팀 중에서 크로스 블록체인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는 팀은 테조스 재단이 자금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체인이 뭐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오스하고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서로 다른 체인이면은 이게 상호 뭐 전송 자체도 안 되고 연결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해요. 이것을 크로스 체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오스 입장에서는 이제 IBC, 인터블록체인 뭐 커뮤니케이션 그런 개념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팀 자체가 크로스 블록체인으로 개발을 하면은 이더리움 내에서 개발을 하면은 테조스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개발을 계속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한 거죠. 최근에 들어서 테조스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왜냐면은 이제 스테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인베이스에서도 테조스 스테이킹을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바이낸스 쪽에서도 테조스 스테이킹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테조스를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자 수익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을 봤을 때 테조스는 지금 다른 거래소들과 굉장히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데 있어서 개발팀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자금력도 굉장히 탄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조스라는 프로젝트 자체도 굉장히 관찰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제 입출금 중단됐던 부분들이 다 풀렸을 거예요. 자, 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수정되고 하면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하드포크가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더리움 2.0이 나오기 이제 직전이기 때문에 큰 이슈거리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하고 지켓시도 아토믹 수업이 가능해졌네요. 자,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더리움은 다음 비트코인이 아니다.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이자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이더리움은 다음 비트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응용 분야와 사용 사례가 다르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전혀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아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알려져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가끔 이제 들어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한때 이제 그 비트코인에 투자했었는데 하락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려막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골드로스 인정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 사용 사례들 그리고 킬러 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의 금의 가치로 간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노선은 전혀 틀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의 가치는 없지만은 금융 시장에서는 분명히 비트코인 다음으로써 선물을 뭐 상장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노선이 전혀 틀리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독일의 연방은행 집행이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브라 실패에도 유사 프로젝트가 출연할 것이다. 독일 연방은행인 도이체 분데스방크의 버크 하르츠발츠 집행이사가 최근에 리브라 프로젝트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결점들이 남아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유사한 개념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리브라 관련 정책 결정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아 장기적인 선택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독일의 연방은행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리브라를 언급했고 아니면 유사 프로젝트를 언급했다는 것은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리플 소식입니다. XRP의 국제 송금 솔루션이 4분기 송금액이 1억 달러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3분기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인 ODL 송금액이 1억 달러를 기록하며 3분기 3,300만 달러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XRP의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트론 활성 사용자 수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의 2배이다. 지난 7일 트론 활성 사용자 수가 20만 명에 근접했으며 이더나 이오스 활성 사용자 수는 약 10만 명에 머물렀다. 트론 생태계는 지속 성장하고 있다. 자, 저스틴 선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지금 사용자 숫자를 확인을 해보면은 트론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리고 이오스나 이더리움이 거기에 한 절반 정도 수준, 예,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 사용자 수 자체가 이 파란색이 이오스인데, 이오스의 사용자 수가 정말 이더리움이나 트론의 사용자 수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는데 최근에 와서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이오스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 문제죠. CPU 자원 문제.
그래서 트랜잭션 자체가 현재 이오스가 이렇게 트랜잭션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트랜잭션 많지만은 일부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점유를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오스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자원에 대한 스테이킹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편안하게 쓰다가 현재로서는 이오스를 많이 스테이킹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을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과론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트론에 있어서도 지금 사용자 숫자가 평상시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코인들 자체가 다른 체인보다 이게 사용자가 많이 적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숫자들 자체가 그리고 이 추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블록체인 내에 있는 이 사업체 자체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라 전통 시장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뭐 다른 프로젝트의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 서로 그 수렴해 가기 때문에 어떠한 뭐 트론이 이렇게 성장한다 박수 쳐주고 싶고 이오스가 성장한다 싶으면 박수 쳐주고 싶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성장한다 싶으면은 저는 박수를 쳐줄 겁니다. 어디 하나에서라도 킬러 뎁이 나오고 이렇게 성장한다면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자극을 받을 것이고 또 카피 마케팅을 할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전체의 파이가 많이 커지기를 항상 저는 바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초창기 방송할 때는 그 이오스 뎁에 관련해서 많이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에어드랍 받는 것도 중요했었고 그리고 뎁들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플랫폼 자체가 성장을 할 거고 플랫폼이 성장하다 보면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오스의 그 가치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뎁들을 많이 방송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뎁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오스에 있어서 등급이 떨어졌네요. 이오스 등급이 B등급에서 C-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오스 등급을 B등급에서 C-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이오스 홀더의 0.01%인 상위 100개 홀더가 68%의 보팅 파워를 점유하는 중앙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네요. 지난 6월 달에도 이오스 중앙화를 지적하며 등급을 한 차례 하향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하향을 했죠. 자, 웨이스 크립토 레이팅스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처음 생겼을 때 이오스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최상 등급이었죠. 근데 현재는 많이 밀렸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오스는 현재 여기 있네요. C- 등급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의하면은 비트코인 SV나 콘텀하고 이제 동급이고 코스모스나 온토로지, 램보다 더 낮은 점수로 나오네요.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 제가 윈불 관련해 가지고 여기 노이즈 마케팅 한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걔네보다 더 낮습니다. 이 그림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 등급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테조스, 카르다노, 로타라는 곳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악재의 뉴스죠. 이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의 뉴스인데 가격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오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악재의 뉴스죠. 하지만은 이 뉴스가 나왔다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악재라는 것도 이게 해결이 되면은 호재로 바뀌거든요. 호재 같은 경우도 내가 예상했던 아니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까지 뭐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악재가 되어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C-이고 중앙화 논란이 있지만은 그게 해결된다고 하면은 다시 그게 호재로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오스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바로 이 0.01%가 더 힘들 겁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을 위해서 이 0.01%가 아주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밤마다 힘들어하고 잠 못 자야 될 사람들은 이 바로 0.01%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전 재산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보다 더 안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더 가슴 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좀 더 마음 편안한 입장에서 관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0.01%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홀더로서 커뮤니티로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팅 파워에 대한 중앙화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 이오스 BP 투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원 자체가 이제 9,600만 표를 가지고 BP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한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거버넌스 개선안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돼서 BP 투표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면은 이 중앙화 문제나 이런 논란들은 더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비트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우지안이 있는 곳이고 채굴기를 만드는 이제 회사가 있죠. 채굴풀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채굴기 대여하는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래서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채굴기하고 전기세를 부담하고 협력업체는 채굴장하고 기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채굴업체가 수익의 25%를 가져가고 75%는 비트메인이 가져간다. 그리고 채굴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에는 수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뉴스에서는 일단 두 가지 포커스를 하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이것은 7일날 중국 청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런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지금 채굴기 사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단지 다단계나 문제시되는 그런 채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철폐를 당하는 거지, 이렇게 비트메인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쪽에서 하는 것은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채굴기 대여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현재 비트메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채굴기가 잘 팔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대여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해가지고 뭐 확장을 한다 이렇게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이게 그 제품이 안 팔리니까 그 제품에 대한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공장에 쌓아놓는 것보다는 협력 업체한테 대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단 그 전부 다 이동을 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비트메인의 창고가 꽉 차가지고 그냥 협력 업체 쪽으로 그 장비를 이동하는 것도 뭐 일단 아주 훌륭한 정책일 거고, 그리고 제품 팔아서 일시로 뭐 돈을 받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할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트메인 쪽에 현재 채굴기 재고가 쌓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아직까지 비트메인 자체가 내부 권력 싸움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IPO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다음 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뭐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 뉴스를 마지막 뉴스로 하겠습니다. BIS 총괄이 각국 중앙은행에 디지털 화폐 도입을 촉구했다고 하네요. 국제결제은행 BIS 총괄이 인터뷰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산업은 현재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은행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나라의 중앙은행 간에 있어서 이제 결제 업무를 이제 보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 파워가 있는 은행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각 나라의 CBDC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앙은행 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기업에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대적 흐름이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원한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렵기 때문에 빨리 정부나 각국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해가지고 그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자, 2019년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다들 뭐 상황들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생 자체가 약간의 얼음, 발전하지 않고 뭔가에 집착하고 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연초에 계획하셨던 거 하나라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지가 알아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자, 그렇게 각자 맡은 임무들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